새벽 3시, 온몸을 찢는 듯한 고통에 잠에서 깼습니다. 식은땀이 순간 잠옷을 적셨죠. 저는 허둥지둥 휴대폰을 찾아 남편 이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의 번호는 전원이 꺼져 있다는 메시지만 흘러나왔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마치 저를 걷어차는 듯한 고통에 소파에 몸을 웅크렸어요. 식탁 위에 놓인 산모 수첩을 집어들자 임신 39주, 언제든 출산 가능이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를 악물고 동네 병원에 전화를 걸자 간호사는 상황이 위급하니 빨리 구급차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릴 때쯤 저는 벽을 짚고 간신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현관에는 어제 현우가 벗어둔 양복이 놓여 있었죠. 양복 주머니 밖으로 살짝 삐져나온 여자용 립스틱. 제가 쓰는 브랜드가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간호사가 검사를 준비하는 동안 태아심음 측정기의 곡선은 불안하게 오르내렸습니다. 젊은 간호사 한 명이 제 건강보험증을 받아 등록하다가 문득 저를 보며 무언가 말하려다 망설였습니다. 무슨 일이죠? 제가 고통을 참으며 묻자 간호사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박민서 씨, 조금 전에 1층 산부인과 검진실에서 남편분을 뵌 것 같아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잘못 보셨겠죠? 어젯밤에 집에 안 들어왔는데요. 아니에요. 분명 회색 코트를 입고 계셨어요. 똑똑히 기억해요. 간호사는 문 쪽을 흘깃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자분과 초음파 검사를 받으러 오셨더라고요. 옆에는 시어머님으로 보이는 분도 함께 계셨어요. 복통이 갑자기 심해지면서 저는 병상 시트를 붙잡은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확실해요? 네, 간호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님이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여자분에게 수입 유아용품 세트를 사주시는데 제가 마침 계산대 옆에 있었거든요. 가격이 자그마치 880만 원이었어요. 쨍그랑. 제 손에 들려있던 물컵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쏟아진 물이 간호사의 하얀 신발을 적셨죠. 880만 원짜리 유아용품이라니. 최근 현우의 회사가 확장하면서 자금이 부족하다고 했었습니다. 제가 임신 후에 산후조리 도우미를 고용하고 싶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 김영희 여사는 돈 아까운 줄 모르는 며느리라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요즘 여자들은 애 하나 낳는 걸로 유난 떤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다른 여자와 함께 산부인과에 와서 880만 원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간호사가 바닥에 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민서 씨, 진정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천장의 형광등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석 달 전 현우의 휴대폰에서 수상한 메시지를 발견했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는 그저 고객일 뿐이라고 말했고 시어머니는 남자가 밖에서 사회생활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며 그를 감쌌습니다. 저는 그저 집안일이나 잘 신경 쓰면 된다고요. 그때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위해 모르는 척하기로 했죠. 박민서 씨, 보호자분 안 계신가요? 의사가 진료 기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자국문이 벌써 3cm 열렸습니다. 보호자 서명이 필요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신호가 갔지만 곧바로 끊겼습니다. 다시 걸자 전원이 꺼져 있었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연결된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전화야? 나 바쁘다. 어머니, 저 병원이에요. 아기가 나오려나 봐요. 현우 씨 좀 오라고 해주세요. 제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낳으면 낳는 거지. 걘 왜 불러?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떤 여자가 애 낳으면서 안 아프다고.
내가 현우 낳을 땐 바칠하다 낳았어. 유난 떨지 말고 네가 알아서 서명해.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물었습니다. 최유진 씨랑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전화기 너머로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너 우리 현우 미행했어? 박민서 똑똑히 들어. 유진이 뱃속에도 우리 집안에 핏줄이 있어. 네가 분수를 안다면 조용히 애나 낳아. 안 그러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전화는 매정하게 끊겼고 수화기에서는 차가운 신호음만 들렸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복통 속에서 저는 텅 빈 병실을 보며 처음으로 사무치는 추위를 느꼈습니다. 그 모든 사랑의 맹세, 너만을 사랑한다는 달콤한 속삭임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사가 다시 들어왔을 때 저는 고통으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서명란을 가리키자 의사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보호자는 아직도 안 왔습니까? 자연분만은 위험할 수 있어서 반드시 보호자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가방에서 현우의 신분증 사본을 꺼냈습니다. 예전에 그가 신분증을 깜빡할까봐 늘 가지고 다니던 것이었죠. 의사는 한숨을 쉬며 간호사에게 분만 대기실로 옮기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기실에는 다른 산모 2명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가족들이 곁을 지키며 물을 먹여주고 땀을 닦아주는 등 따뜻하고 소란스러운 분위기였죠. 오직 제 침대 옆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혈압을 재러 온 간호사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5시 자궁문은 5cm까지 열렸습니다. 고통에 온몸이 떨렸고 간호사가 놓아준 무통주사 덕분에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받더군요. 전화기 너머 현우의 목소리는 짜증으로 가득했습니다. 나 바쁘니까 용건만 간단히 해. 나 병원이야. 곧 아기가 나올 것 같아. 와줘. 제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나으면 낫는 거지. 내가 가봤자 뭘 도와주겠어? 그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진 씨가 방금 검사를 마쳤는데 유산기가 좀 있대. 내가 옆에 있어 줘야 해. 유산기라니요. 저는 실소를 터뜨렸지만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나는 이현우, 나도 당신 아내야. 당신 아이를 뱃속에 품고 지금 분만실에 누워있다고. 그런데 당신은 다른 여자 곁을 지키고 있는 거야? 박민서, 말기 좀 알아들어. 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유진 씨는 어리고 약해서 충격받으면 안 돼. 당신은 겪어봤잖아. 강하게 버텨. 나 이쪽 일 끝나면 바로 갈게. 알았지? 됐어. 저는 전화를 끊고 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진료비 청구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박민서 씨, 입원 보증금이 부족해요. 300만 원을 더 내셔야 합니다. 보호자분께 연락해서 처리해 주세요. 휴대폰으로 잔액을 확인하니 고작 몇십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결혼 후 제 월급 통장은 현우가 관리했습니다. 남자가 돈을 관리해야 안정적이라면서 매달 생활비로 20만 원만 줬거든요. 이를 악물고 시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십 번의 신호음 끝에 겨우 연결된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또 무슨 일이야? 사람을 들들 볶는구나. 어머니, 병원에서 보증금 300만 원을 더 내라고. 돈 없어. 시어머니는 제 말을 잘랐습니다. 집에 있는 돈은 전부 유진이 보약 사는 데 썼어. 걔 뱃속에 있는 애가 우리 집안의 장손이야. 네가 알아서 해결해. 나한테 기대지 마. 어머님 손주잖아요. 제 뱃속의 아이는 손주도 아니에요. 제가 고통을 참으며 되묻자 시어머니는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네가 낳을 게 계집애인지 사내놈인지 어떻게 알아? 설사 아들이라 해도
유진이 뱃속의 아이만큼 귀하진 않지. 누가 애 하나 낳는데 그렇게 요란 떨래? 전화는 또다시 끊겼습니다. 저는 300만 원이 적힌 청구서를 보며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결혼할 때 엄마가 혼수로 주신 수십억 원 가치의 강남 아파트를 저는 망설임 없이 현우에게 명예 이전해 주었습니다. 회사 담보 대출에 쓰라면서요. 엄마 회사의 투자 덕분에 그는 작은 공장 사장에서 지금의 이 대표님이 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아이를 낳는데 필요한 보증금 300만 원도 내주지 않으면서 그의 내연녀에게는 880만 원짜리 선물을 사주는군요. 제 얼굴이 하얗게 질린 것을 본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방법을 알아봐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다른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건 엄마가 제게 주신 비상용 휴대폰이었죠.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힘들게 하지 말라면서요. 그 안에는 엄마가 만들어준 가족 카드가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막 돈을 이체하려는데 시어머니가 고용한 간병인이 제 손을 거칠게 막아섰습니다. 저를 돌본다기보다 매일같이 눈치를 주던 사람이었죠. 사모님, 회장님께서 친정돈에 손대면 이 집 며느리로 인정 안 하겠다고 전하셨습니다. 간병인이 입을 삐죽이며 말했습니다. 인정하든 말든 상관없어.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500만 원을 병원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간병인은 저를 막지 못하자 문을 쾅 닫고 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팔자가 기구하네. 좋은 시절 다 놔두고 사서 고생을 하니.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은 이미 동이 터오고 있었고 햇살이 침대 시트 위로 따스하게 내리쬐었지만 제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자궁수축은 점점 잦아졌고 의사는 점심때쯤 아기가 나올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에 저장된 엄마의 번호를 보며 망설이다 결국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지금 해외에서 중요한 사업을 논의 중이었고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통의 정신이 혼미해질 때쯤 옆 침대 산모가 남편에게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아기 낳으면 다이아 반지 사준다고 한 거 잊지 않았지? 남편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걱정 마, 벌써 주문해 놨어. 산후조리 끝나면 바로 찾으러 가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현우가 청혼하며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민서야, 앞으로 내가 버는 돈은 전부 내 거야.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사줄게. 정말이지 지독한 아이러니였습니다. 간호사가 마지막 검사를 하러 들어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박민서 씨, 준비되셨나요? 이제 분만실로 가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만실로 이동하는 동안 복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갔지만 제가 기다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을 볼 자격이 없으니까요. 전화가 연결되는 순간 휴대폰을 쥔 제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분만실 박복도의 불빛은 창백했고 눈앞이 캄캄해지며 제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엄마. 첫 마디를 내뱉자마자 눈물이 이불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엄마. 윤지혜 회장님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평소처럼 침착했지만 미세하게 긴장감이 섞여 있었죠. 민서야,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 아기가 나오려는 거니? 김 박사님 보내줄게.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코를 훌쩍이며 간호사에게 들은 이야기, 현우의 부재중 전화, 시어머니의 모진 문자 메시지를 전부 쏟아냈습니다. 880만 원짜리 수입 유아용품 세트 이야기를 할 때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약 10초간의 침묵이 흘렀고 쨍그랑 하고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에
미쳤구나. 엄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높아져 제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이현우, 그 배은망덕한 놈. 내가 처음부터 투자를 해주는 게 아니었는데. 김영희 그 여자도 분수 모르는 늙은이고. 민서야, 기다려. 엄마가 지금 갈게. 엄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마. 엄마는 제 말을 끊고 다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박사님은 산부인과 최고 권위자야. 지금 병원으로 가고 계셔. 강 변호사도 준비시켰어. 입원비는 내가 방금 내 통장으로 5천만 원 보냈으니 부족하면 더 말하고. 너는 지금 아무 생각 말고 아기 낳을 준비만 해. 하늘이 무너져도 엄마가 막아줄게. 전화를 끊은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아 병실 문이 열리고 김 박사님이 간호사 2명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박민서 씨, 윤 회장님께서 순조롭게 출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하셨습니다. 곧이어 강 변호사도 도착했습니다. 세련된 정장 차림의 그녀는 서류 가방을 들고 말했습니다. 민서 씨, 걱정 마세요. 모든 증거는 제가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산 후에 바로 절차 진행하죠. 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긴장했던 마음이 조금은 놓였습니다. 배는 다시 아파왔지만 이번에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김 박사님이 검진을 마치고 말했습니다. 자궁문이 거의 다 열렸네요. 분만실로 가시죠. 분만실로 옮겨질 때 휴대폰 화면이 다시 켜졌습니다. 현우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민서야,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 어머니가 간호사들 있다고 하니 괜찮을 거야. 일 끝나면 바로 갈게. 그리고 그 아래에 이런 말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유진 씨는 방금 검사를 마쳤는데 상태가 좀 불안정해서 내가 옆에 더 있어줘야 할 것 같아. 저는 그 화면을 몇 초간 응시하다 그의 대화창을 삭제해버렸습니다. 분만실의 조명은 눈부시게 밝았습니다. 김 박사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말아요. 제가 있잖아요. 자궁 수축의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저는 이를 악물고 힘을 주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3년 전의 기억이 맴돌았습니다. 그때 현우는 아직 창업 초기였고 우리는 6평도 안 되는 작은 원룸에 살았습니다. 그는 매일 밤 제게 라면을 끓여주며 말했죠. 민서야, 회사가 자리 잡으면 내가 꼭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줄게. 이제 회사는 자리 잡았지만 그는 다른 여자와 함께 산부인과에 있었습니다. 힘내요. 조금만 더. 김 박사님의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돌려놓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와 함께 제 몸의 모든 기운이 빠져나가며 분만대 위에 쓰러졌습니다. 축하합니다. 박민서 씨. 건강한 남매둥이입니다. 아들은 3.4kg, 딸은 3.1kg이에요. 간호사가 아기들을 제게 데려와 뺨에 살짝 대주었습니다. 따뜻하고 작은 몸이 제게 닿자 깃털처럼 부드러운 울음소리가 마음을 간지렸습니다. 저는 아기들의 쭈글쭈글한 작은 얼굴을 보며 웃었지만 눈물은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분만실을 나왔을 때는 이미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밖에서 기다리다가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민서 씨, 고생 많으셨어요. 윤 회장님께서 미역국을 보내셨습니다. 방금 끓인 거예요. 두 아기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간호사가 주는 젖병을 빨고 있었습니다. 작은 입을 오물거리는 모습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이현우 씨는 오지 않았나요? 제가 묻자 강 변호사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연락 없었어요. 대신 시어머님이 전화를 여러 번 하셔서 아들이냐고 묻더군요. 남매둥이라고 했더니 혹시 아들을 최유진 씨가 키우게 할 수는 없냐고 하더라고요. 유진 씨가 딸을 임신한 것 같다면서요. 꿈도 꾸지 말라고 하세요. 저는 차갑게 웃으며
강 변호사가 건네준 미역국을 마셨습니다. 몇 숟갈 뜨지 않았을 때 병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천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서야, 애 낳느라 고생했다. 그리곤 곧장 인큐베이터로 달려가 눈가의 주름이 자글자글해지도록 웃으며 아기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고, 남매둥이구나. 참 좋다. 특히 이놈, 딱 봐도 우리 집안 핏줄이야. 저는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강 변호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민서 씨는 방금 출산해서 안정이 필요합니다. 알아, 안다니까. 시어머니는 몸을 돌려 침대 옆 탁자에 천 가방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애들 입으라고 옷 좀 가져왔어. 전부 순면이라 비싼 거야. 저는 힐끗 가방 안을 보았습니다. 이름 모를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옷은 보기에도 거칠어 보였고 누가 봐도 시장에서 산싸구려 옷이었습니다. 아, 민서야. 그녀가 갑자기 제게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네가 방금에 나와서 몸도 힘든데 둘이나 돌보긴 어렵잖아. 유진이가 마음씨가 착해서 내가 걔랑 얘기해놨어. 내 아들은 걔가 좀 돌봐주기로. 걔는 젊어서 젖도 잘 나올 거야.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국그릇을 탁자 위에 내려놓자 튄 국물이 손등을 데웠습니다. 제 반응에 놀란 시어머니는 이내 목에 핏대를 세우며 말했습니다. 다 너 좋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냐. 너 혼자 둘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유진이 뱃속에도 우리 집 핏줄이 있는데 서로 돕고 살면 좋잖아. 다 한 가족인데 뭐 어때? 누가 그 여자랑 한 가족이에요. 저는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제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죠. 김영희 여사님, 똑똑히 들으세요. 이 아이들은 제가 낳았어요. 최유진 씨와는 아무 상관없다고요. 그 여자가 제 아들을 키우고 싶으면 제가 죽고 나서나 가능한 일일 겁니다. 말하는 것 좀 봐. 그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내가 애들 할머니야. 내가 결정하면 그만이야. 현우도 동의했어. 그 사람이 동의해도 소용없습니다. 강 변호사가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님, 아이들의 어머니는 박민서 씨입니다. 양육권은 민서 씨에게 있어요. 만약 계속해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시면 저희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 변호사의 휴대폰을 본 시어머니는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그냥 한번 해본 소리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바로 그때 이현우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구겨진 셔츠 차림에 눈밑은 퀭했죠. 그는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어머니, 민서 아들 낳았어요? 딸 낳았어요? 남매둥이야. 시어머니가 반갑게 그를 인큐베이터로 이끌었습니다. 너 이리 와서 봐. 이놈 얼마나 늠름한지. 현우의 시선은 아기들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무표정한 얼굴로 제게 향했습니다. 민서야, 고생했어. 이제야 와? 제가 그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최유진 씨는 이제 괜찮대?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며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민서야, 억지 좀 부리지 마. 유진 씨 상태가 안 좋아서 내가 안 챙겨줄 수가 없었어. 그럼 나는? 저는 배에 수술 자국을 가리켰습니다. 내가 분만실에서 죽을 힘을 다하고 있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는데? 회사에 급한 일이 있었다고 했잖아. 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민서야, 우리 만나자마자 싸우지 말자. 너 이제 막 아기 낳았으니까 푹 쉬어야지. 저는 웃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현우, 양심의 손을 얹고 말해봐. 내가 임신한 동안 당신이 산부인과에 같이 가준 게 몇 번이나 돼? 내가 밤에 다리에 쥐가 나서 당신을 부르면 잠 설친다고 화내면서 다른 방으로 가버렸잖아.
이제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당신은 다른 여자와 산부인과에 있고 당신 어머니는 그 여자에게 880만 원짜리 선물을 사줬어. 이게 당신들이 나한테 하는 짓이야? 시어머니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민서야,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현우는 남자고 사업이 중요하잖아. 유진이도 우리 집 아이를 가졌으니 챙겨주는 게 당연하지. 닥치세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져 왔죠. 현우는 시어머니를 감싸며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민서, 너 정말 너무하는구나.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소리를 질러? 너 아무래도 산후 우울증인가 보다. 일단 푹 쉬어. 나 먼저 갈게. 그가 돌아서서 나가려 할 때 제가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현우, 우리 이혼해. 그의 발걸음이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말할 뿐이었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병실 문이 세게 닫히고 시어머니도 저를 한번 쏘아보고는 그를 따라 나갔습니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고 아기들의 고른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강 변호사가 제게 휴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민서 씨, 저런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럴 가치도 없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 인큐베이터 안에 두 아기를 보며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현우, 김영희, 그리고 최유진. 당신들이 내게 진 빚. 내가 반드시 이자까지 쳐서 하나도 빠짐없이 돌려받을 테니까. 이현우가 떠난 후 제가 잠시 누워 있는데 인큐베이터 안에서 딸아이가 깨어났습니다. 작은 입술을 오물거리며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죠. 제가 몸을 일으키려 하자 강 변호사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민서 씨,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그녀는 조심스럽지만 서툰 동작으로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는 마치 익숙한 냄새를 맡은 듯 그녀의 품에 파고들며 울음을 그쳤습니다. 아이가 참 순하네요. 강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서 씨를 닮아서 동시에 보여요. 저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이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이런 가정을 마주해야 한다니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팠습니다. 점심때쯤 시어머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중년 여성 한 명을 데리고 와서는 먼 친척 동생인데 아이들을 돌봐주러 왔다고 했습니다. 민서야, 이쪽은 내 이모뻘 되는 분이야.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니까 너 좀 도와주라고 했어. 그 여자는 손을 비비며 인큐베이터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세댁, 안녕하세요. 저는 왕춘자라고 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녀를 힐끗 쳐다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 변호사가 옆에서 말했죠. 어머님, 민서 씨는 간호사와 도우미가 있으니 이모님까지 번거롭게 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남의 손에 맡기는 것보다 가족이 돌보는 게 훨씬 낫지. 그리고 이 아이는 우리 집안의 귀한 장손인데 당연히 우리 식구가 지켜봐야 안심이 되고 그녀는 왕춘자에게 눈짓을 보냈고 왕춘자는 인큐베이터로 다가가 아들을 안으려 했습니다. 손대지 마. 제가 날카롭게 소리치자 배의 상처가 욱신거렸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내 아이에게 손을 대는 거죠? 왕춘자는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민서야, 너 왜 그래? 춘자도 다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마음이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제 아들을 최유진에게 데려가려는 거겠죠. 무슨 헛소리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그럴지 아닐지는 모르죠. 강 변호사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그 안에서는 시어머니와 왕춘자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시어머니, 어떻게든
저 사내놈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유진이한테 바로 데려다줘. 내가 시켰다고 하고. 왕춘자. 그러다 새댁이 알면 어떡해요. 시어머니, 알면 어쩔 건데? 우리 집안 핏줄인데 저 X이 뭔데 상관이야. 녹음이 끝나자 시어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강 변호사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너 감히 녹음을 해? 비열한 사람을 상대하려면 이런 방법도 써야죠. 강 변호사는 휴대폰을 넣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돌아가 주세요. 민서 씨 휴식에 방해됩니다. 시어머니는 분한 듯 저를 쏘아보고는 왕춘자를 끌고 나갔습니다. 문가에서 그녀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박민서, 너무 까불지 마. 그 애는 박 씨가 아니라 이 씨야. 저는 그녀를 무시했지만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쉽게 물러서지 않을 테니까요. 오후에 이현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비굴한 미소를 띤 채였죠. 민서야, 오전에는 내가 잘못했어. 너랑 싸우면 안 됐는데 너 먹으라고 과일 좀 사왔어. 과일 바구니 안의 과일들은 신선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는 침대 옆에 앉아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민서야, 네가 아직 화난 거 알아. 하지만 유진 씨도 정말 딱한 사람이야. 부모님 일찍 여의고 이 도시에서 혼자 힘들게 살다가 임신까지 했는데 곁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 내가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어. 그럼 나는 제가 그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나는 안 딱해. 내가 임신했을 때 당신은 다른 여자와 있었고 내가 아이를 낳을 때 당신은 다른 여자를 지켰어. 이현우, 말해봐. 당신 마음속에 나는 도대체 뭐야? 당신은 내 아내잖아. 그건 다르지.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민서야, 제발 좀 너그럽게 넘어가 주면 안 돼? 유진 씨가 아이 낳으면 내가 당신한테 정말 잘할게. 잘한다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그 여자와 보낸 시간으로, 아니면 그 여자에게 쓴 돈으로. 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죠. 민서야, 너희 집이 부자인 거 알아.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거. 하지만 유진 씨는 달라. 닥쳐.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우리 집 돈 얘기 꺼내지 마. 이현우, 잊었어? 당신 회사가 오늘날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우리 엄마가 투자해주지 않았다면 당신은 아직도 그 작은 원룸에서 라면이나 끓이고 있었을 거야.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민서, 꼭 그런 얘기를 해야겠어? 우리 사이의 사랑이 네 눈에는 고작 돈으로밖에 안 보여? 그럼 뭔데? 제가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당신이 최유진과 산부인과에 가고 당신 어머니가 그 여자에게 880만 원짜리 선물을 사줄 때 그때는 우리 사랑을 생각했어.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랑은 말이 안 통한다. 네가 알아서 반성 좀 해봐. 그가 돌아서서 나가다가 과일 바구니를 발로 차 넘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뒹구는 과일들을 보며 저는 지독한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이 남자는 제가 알던 그 이현우가 더는 아니었습니다. 이현우가 떠난 후 저는 강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준비해 주세요. 이제 우리가 반격할 차례예요. 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윤 회장님께도 연락해서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아침 식사를 막 마쳤을 때 이현우와 시어머니 그리고 최유진이 함께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최유진은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배는 제법 불러 있었죠. 그녀는 의기양양한 미소를 띤 채 말했습니다. 박민서 씨, 죄송해요. 쉬는데 방해했네요. 그냥
아기들이 보고 싶어서 와봤어요. 시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그래, 민서야. 유진이도 다 좋은 마음으로 온 거야. 쟤도 임신해서 몸이 무거운데 일부러 널 보러 왔잖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저는 그들을 무시하고 이현우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이 여자 왜 데리고 온 거야? 민서야, 나는 네가 유진 씨랑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어. 다 오해야. 오해? 저는 비웃었습니다. 이현우,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저 여자가 당신 아이를 임신했고, 당신은 저 여자와 산부인과에 갔고, 당신 어머니는 880만 원짜리 선물을 사줬어. 이게 오해라고? 최유진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서 씨,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하지만 저랑 현우 씨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제발 저희를 허락해 주세요. 제가 현우 씨한테도 잘하고 아이들에게도 잘할게요. 당신들을 허락하라고? 제가 그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나와 내 아이들은 어떡하고? 민서 씨 댁은 부자니까 다른 좋은 사람 만나면 되잖아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이는 현우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요? 저는 그들을 보며 강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준비한 것 좀 보여주세요. 강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한 뭉치의 사진과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사진에는 이현우와 최유진이 호텔 앞에서 포옹하고 키스하는 장면, 함께 집을 보러 다니고 명품 쇼핑을 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류는 이현우가 재산을 빼돌린 증거였습니다. 그는 회사 지분과 우리가 결혼 후에 산 집을 모두 시어머니 명의로 돌려놓았더군요. 이현우와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최유진도 울음을 멈추고 멍하니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현우, 제가 그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 그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이건 다 가짜야. 너희가 조작한 거지? 가짜라고요? 강 변호사가 감정 보고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은 전문기관에서 발급한 보고서로 사진과 서류가 모두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믿지 못하시겠으면 직접 다른 기관에 의뢰해 보시죠.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현우, 제가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해. 그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서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기회. 제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수많은 기회를 줬어. 하지만 당신은 단 한 번도 그 기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지. 당신이 최유진과 산부인과에 가고 당신 어머니가 그 여자에게 수입 명품을 사줄 때 이런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은 못했어?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빈손으로 나갈 것을 요구해. 회사는 내 것, 집도 내 것, 두 아이의 양육권도 내 거야. 동의하면 조용히 이혼해 줄게.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보자고. 그때가 되면 이 증거들 때문에 당신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될 거야. 이현우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게 달려들어 때리려 했지만 강 변호사가 막아섰습니다. 이 나쁜 X, 너 처음부터 다 계획했지? 우리 집 재산을 다 삼키려고. 재산? 저는 비웃었습니다. 이 회사는 원래 우리 집 돈으로 세운 거고 집도 제가 계약금을 냈어요. 전부 증거가 있는데 법원이 누구 손을 들어줄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진 것을 안 최유진은 슬금슬금 문 쪽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최유진 씨,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세요? 제가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 사진들에는 당신 모습도 있네요. 만약 법정까지 가게 되면
당신한테도 좋을 거 없을 텐데요. 그냥 조용히 이현우 씨를 떠나서 착실한 남자 만나 시집 가는 게 어때요? 최유진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서둘러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이현우는 바닥에 주저앉은 시어머니를 보다가 제 앞에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서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이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다시는 유진이 만나지 않을게. 너와 아이들에게 평생 잘할게. 저는 그를 보며 마음속에 아무런 동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다시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강 변호사님, 경비원 불러서 이 사람 끌어내세요. 강 변호사가 부른 경비원 2명이 들어와 바닥에서 울부짖는 이현우를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병실은 마침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의 증거들을 보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현우, 김영희,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 당신들이 내게 진 빚,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낼 테니까. 이현우가 끌려나간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마침내 침대에서 내려와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인큐베이터 위에서 잠든 2 아기를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사과를 깎으며 말했습니다. 민서 씨, 아이들이 정말 사랑스럽네요. 태어나면 돌보기가 더 수월해질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퇴원 후에 어디로 이사할지 생각했습니다. 이전에 살던 신혼집은 끔찍한 기억으로 가득 차 있어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이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를 제게 마련해 주셨죠.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최유진이 배를 받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하얀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옅은 화장을 한 채 지난번보다 훨씬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침대로 다가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박민서 씨, 이제 걸을 수 있게 되셨다면서요? 축하해 주러 왔어요. 저는 그녀를 무시하고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서 씨, 사실 오늘 온 건 당신과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예요. 감정이라는 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과 할 얘기 없어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긴 당신이 올 곳이 아니니 나가주세요. 민서 씨, 그러지 마세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제가 미운 거 알지만 저도 현우 씨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보세요. 우리에게도 곧 아이가 태어날 거예요. 그는 앞으로 우리 모자에게 잘해줄 거예요. 그게 뭐 어쨌다고요? 제가 그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가 당신들에게 잘해주는 것이 나와 내 아이들에게 준 상처를 없앨 수 있나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그저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죠. 현우 씨 마음은 이미 당신에게서 떠났어요. 이혼을 미뤄봤자 당신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내게 좋을 게 없다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최유진 씨, 잊었나 본데 이현우 씨 회사가 누구 돈으로 세워졌고 지금 사는 집은 누가 계약금을 냈는지, 만약 우리 엄마가 투자를 철회하면 그가 지금처럼 당신에게 돈을 펑펑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유진의 얼굴색이 변했지만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 말했습니다. 겁주지 마세요. 현우 씨 회사는 지금 아주 잘 나가요. 당신 집안에 투자가 없어도 문제 없어요. 그리고 어제는 저에게 2억 원이 넘는 한정판 스포츠카도 사줬는걸요. 그녀는 가방에서 차키를 꺼내 제 앞에서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무시했지만 강 변호사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차키를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저 민서 씨에게 현우 씨 마음속에는 저밖에 없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당신이 아무리 많은 돈을 받아내도 그의 마음은 얻지 못할 거예요. 그 사람 마음 따위 필요 없어요.
제가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변하고 은혜도 모르는 남자. 공짜로 준다 해도 싫어요. 당신, 최유진은 말이 막혔는지 잠시 주춤하다가 이내 다시 말했습니다. 민서 씨, 당신이 왜 이혼을 안 하려는지 알아요. 젊고 예쁜 저를 질투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거울 좀 보세요. 애 낳고 몸매는 망가지고 얼굴엔 기미까지 꼈는데 현우 씨가 당신을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저는 제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확실히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자서 피부 상태가 좋지 않았죠. 하지만 그것이 그녀가 잘난 척할 이유는 되지 않았습니다. 최유진 씨, 젊고 예쁘면 남자를 평생 붙잡아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현우 씨가 지금 당신에게 잘해주는 건 당신 뱃속의 아이와 우리 집 돈 때문이에요. 그가 무너지면 과연 당신에게 지금처럼 돈을 쓸 수 있을까요? 헛소리 마. 최유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현우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진심으로 날 사랑한다고요. 진심인지 아닌지는 당신이 더 잘 알겠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몰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당신 뱃속의 아이, 정말 이현우 씨 아이 맞아요? 확실하지 않을 텐데 최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당연히 현우 씨 아이지. 내가 헛소리를 하는 건지 아닌지는 당신 마음속에 답이 있겠죠. 듣자 하니 예전에 만났던 남자가 꽤 많다던데 그 아이가 누구 씨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닌가요? 너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최유진이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무례하게 굴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그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병원이고 사방에 CCTV가 있어요. 내게 손가락 하나라도 대면 당신은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최유진은 이를 악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갑자기 비웃었습니다. 박민서, 이렇게 하면 네가 이길 것 같아? 현우 씨는 너랑 이혼하면 나랑 결혼하기로 약속했어. 그때가 되면 내가 이 집안의 안주인이 되는 거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야. 그래요? 그럼 그 꿈이 이루어지길 빌어줄게요. 하지만 한 가지 충고하자면 이 집안의 안주인 노릇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특히 김영희 여사님 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건 말이죠. 시어머니 이야기에 최유진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그녀는 이내 다시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 고부간의 문제니까 당신이 신경 쓸 일 아니에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우린 이만 가볼게요. 문가에서 그녀는 인큐베이터 안의 아이들을 질투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박민서, 두고 봐. 내가 반드시 널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저는 그녀가 사라진 뒤에야 녹음을 껐습니다. 강 변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민서 씨, 저 여자 정말 너무하네요.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행패를 부릴 수가 있죠? 저렇게 기세등등한 건 그만큼 마음이 불안하다는 증거예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현우가 정말 자신과 결혼할 거라고 믿는 걸 보면 참 순진하네요. 오후에 이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서야, 유진 씨가 찾아갔다며? 걔가 아직 어려서 철이 없어서 그랬을 거야.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철이 없는 건지 일부러 도발하는 건지는 당신이 더 잘 알겠죠.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현우, 당신 여자나 잘 단속하세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않게. 그렇지 않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민서야, 네가 아직 화난 거 알아. 이현우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봐서라도 일을 너무 크게 만들지는 말아줘. 우리 그래도 한때는 부부였잖아. 부부? 제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이 최유진과 산부인과에 가고 당신 어머니가 그 여자에게 880만 원짜리 선물을 사줄 때
그때는 우리가 부부라는 걸 생각했어? 이현우, 다시는 전화하지 마. 당신 목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저는 전화를 끊고 그의 번호도 차단해버렸습니다. 이제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아이를 잘 키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현우와 최유진에게 진 빚은 언젠가 반드시 돌려받을 테니까요. 퇴원하는 날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제가 딸을 안고 강 변호사가 아들을 안고 병원 건물을 나서자 시어머니가 친척 무리를 이끌고 입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악독한 며느리가 시댁을 망친다고 적힌 현수막까지 들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미친 듯이 달려들었지만 경호원들에게 막혔습니다. 박민서, 이 독한 것,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망쳐놓고 애들까지 데리고 도망가려고? 어림없어. 친척들도 거들었습니다. 애들은 두고 가. 이씨 집안 핏줄인데 네가 왜 데려가? 저는 침착하게 강 변호사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고 시어머니는 경찰에게 제가 아들의 회사를 망하게 하고 손주들을 데리고 도망치려 한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강 변호사는 경찰에게 이혼 소송 서류와 아이들의 출생 증명서를 보여주며 이현우의 불륜과 재산 은닉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시어머니가 병원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아이들을 빼앗으려 한 행위는 협박 및 유괴미수 혐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모든 상황이 병원 CCTV에 녹화되었고 녹음 파일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시어머니와 친척들은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저는 차를 타고 그곳을 떠나며 경찰차 안에서 울부짖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현우가 낯선 번호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경찰서에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결국 목소리를 낮추고 어머니를 꺼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꺼내줄 수는 있지만 조건이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재산을 포기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 어머니는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게 될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 끝에 그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았어. 당신 말대로 할게. 다음 날 이현우가 초췌한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보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그 서류를 가지고 시어머니를 보석으로 풀어주러 갔고 저는 울고 있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이 지경이 된 건 모두 당신 스스로 선택한 결과예요. 얼마 후 최유진이 이현우의 남은 돈을 모두 가지고 해외로 도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현우의 회사는 부도 처리되었고 그는 술집에서 싸움을 벌이다 경찰에 구속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들의 빚 문제를 해결해 줄 변호사를 선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시는 제 삶에 나타나지 말라는 조건을 걸었죠. 법정에서 우리의 이혼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재산과 아이들의 양육권을 갖게 되었고 이현우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그는 제게 직접 만들었다는 작은 은수저 2벌을 건넸습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비는 선물이었죠. 저는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3년 후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며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이현우는 작은 정비소에서 기술자로 일하며 빚을 갚아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가끔 아이들을 위해 해바라기 화분을 보내오곤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혼 소송을 도와줬던 변호사와 우연히 재회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다정한 아빠가 되어주었고 제 삶은 다시 햇살처럼 밝고 따뜻해졌습니다. 인생에서 잘못된 사람을 만났다면
결코 자신을 탓하며 주저앉지 마세요. 과감하게 그 관계를 끊어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잘못된 사람을 떠나야만 비로소 올바른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우리의 삶은 해바라기와 같습니다. 어젯밤 어떤 비바람을 겪었든 다음날 아침에는 다시 태양을 향해 활짝 피어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누구보다 아름답게 살아가야 합니다.